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는데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아들의 월급은 겨우 250만 원이라고 해명한 점, 그리고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하게 된 경위가 박 의원 본인의 권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자녀를 겨냥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이른바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죠. 곽상도 의원 사직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이제 전직 의원 신분이 된 그는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의 결백함을 계속 주장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곽 전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도 사라진 만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서민들과 젊은 층에게 많은 상실감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검찰이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청년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픈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청년들을 돕는 이른바 영케어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영케어러의 당사자이기도 한 조기현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박정훈의 경제한방.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민주당이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이 비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어요. 네, 야당에서는 조건부 특검이다, 그리고 시간 끌기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주 궁지에 몰렸다면서 특검을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란 국민의 확신에 따라 선거에 질 것이고 선거에 지면 엄정 수사를 받을 테니 애매한 입장으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미 검찰 수사는 몸통을 밝히겠다는 수사가 아니라 방탄 수사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처리
처리를 위해 당장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 협상 제안에 대해서 야당이 연락해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정면으로 맞받았는데요. 네. 앞서 이제 김 원내대표가 아직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저희가 먼저 연락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김 원내대표가 이제 협상을 한 데 대해서 윤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할 경우에 여당이 추천권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특검 추천을 야당이나 뭐 제3의 단체가 추천을 해야 한다, 뭐 이를테면 뭐 변협 같은 그런 단체가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이제 야당 추천 박영수 특검이 임명됐다, 이런 사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 국정농단 특검 임명 당시 사례를 철저히 준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보고 판단하겠다, 특검 수용 여부를 뭐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이재명 후보의 말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까지 가는 건 너무 좀 앞서간 얘기가 아닐까도 싶은데, 일단 협상은 뭐 여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야당에서는 당장 만나자,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도 피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서로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뤄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아까 오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난 이후에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연락을 취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특검 문제 관련해 입장을 밝혔죠. 네, 박범계 장관은 오늘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상설특검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개별특검이든 상설특검에 의한 상설특검이든 한다 안 한다는 답이 있지는 않다 하면서 모 후보께서도 부실 수사를 전제로 한 거지만 특검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검찰의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검찰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앞서 검찰에서는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3명의, 그러니까 사건 핵심 관계자 3명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이제 뇌물 그리고 로비 의혹 부분으로 지금 수사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마침 오늘 이제 오프닝에서 전해주신 대로 본회의에서 이 곽상도 의원 사퇴안이 처리가 된 만큼 검찰에서 곧 이제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을 이제 시행할 방침이고요. 네. 이달 안에 이 뇌물 그리고 로비 관련 부분을 마무리하고 배임 관련 윗선 수사를 판단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배임 관련 수사는 수사팀 수사 결과에 더해서 이제 김우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이제 결정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모든 부분, 그러니까 뇌물, 로비, 배임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적어도 12월 안에 매듭이 지어져야 이제 내년 3월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수사팀 내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구속 피해자 건강 문제 등도 겹치면서 조사 일정에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검찰이 굉장히 좀 중대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 시간이 좀 늦어져서, 지금 대선 국면인데 지금 시간 끌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후보 부인, 그러니까 배우자 김혜경 씨 낙상 사고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김혜경 씨 낙상 사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명을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재명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했다면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피고발인들은 지난 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 가격이다, 또 다른 피고발자 같은 경우에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을 이 소식과 합성해서 올린다든지 이제 이런 이재명 후보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되면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일종의 사설 정보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 소문들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저도 좀 얘기를 들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경 대응하는 배경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후보 관련해서 이런 루머가 확산되는 것을 좀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 그냥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오늘
그 김혜경 씨, 그러니까 후보 배우자 수행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그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 이 후보자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인 제2의 시발단 사태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네.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통스럽게 했던 논두렁시계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가짜뉴스를 엄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대선 앞두고 댓글 조작 대응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른바 그 드루킹 사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래서 개를 잡아먹는다는 이제 그 유럽 전설 속의 괴수 크라켄이라는 거대 문어의 그 이름을 따서 크라켄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이준석 대표가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작은 당내 IT 전문가로 꼽히는 이제 이영 의원이 이끄는 그 디지털 정당위원회라는 조직에서 한 건데요. 네. 뭐 내용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주요 키워드 관련 뭐 이를테면 후보 이름 윤석열 이재명 이런 게 되겠죠. 이 키워드 관련 기사와 댓글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류를 해서 혹시 이상 동향이 감지될 경우 이를테면 뭐 어떤 특정 사이트나 IP에서 아니면 특정 기사에 뭐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어떤 트래픽이 감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잡아서 중앙선관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참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이 댓글 조작 문제는 뭐 여야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KBS 보도를 통해 지난해 총선 당시에 윤상현 의원 선거 캠프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뭐 활용했다, 뭐 이런 의혹 제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6일 이제 KBS 보도에 따르면 그 윤상현 무소속 그 당시 의원이 이제 그 캠프 그 선거를 앞두고 캠프 관계자 요청을 받아서 매크로 작업으로 불법 홍보 활동을 했다 이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의 특보였던 정모 씨가 이 홍보 대행 업체에게 휴대전화 하드디스크를 없애라 이렇게 종용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도 당시 함께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 보도 직후 윤상현 의원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홍보 대행 업체 이 씨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기사화했고 반론할 가치조차 없는 일방적 거짓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늘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과 봉하마을을 찾았네요. 네, 오늘 오전에는 목포 이제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찾았고요. 오후에는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이 하루의 동서를 이렇게 오가는 일정을 짰는데요. 먼저 오늘 오전 이 김대중 기념관,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기념관 방문 이후 SNS에 쓴 글에서는 김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 또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후 바로 한일 관계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김대중 정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내세울 게 국민 통합이라면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IMF 국난을 국민 통합이라는 밑그림으로 극복해냈다. 이렇게 김 전 대통령을 기리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다 존중한다. 이 반대하는 분도 다 포용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감옥에 보낸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겼다고요. 네, 윤 후보는 오늘 오후 2시께 이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묘역에 도착해서 이 재단 측의 안내로 묘역에 헌화 분향하고 참배를 했는데요. 묘역 방명록에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묘역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 참배 소감에 대해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닌가 한다면서 특히 젊은 층과 청년 세대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이셨다. 나도 그런 모습이 많이 생각난다. 이렇게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또 특히 노 전 대통령은 기득권과 반칙 특권과 많이 싸우셨다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용서와 화해의 통합도 있지만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두 분께 이런 정신을 잘 배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윤 후보가 어제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남긴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 이제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이런 그 짧은 글을 남겼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대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이 이걸 반드시 그러니까
반듯이가 아니라 반드시라고 써야 됐던 거 아니냐, 한마디로 좀 오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했다가 윤 후보가 제대로 쓴 게 맞다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네. 오늘 오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직접 SNS에 글을 올리면서 가세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민정당과 그에 동조한 언론에 의해 5월 정신이 왜곡당하고 폄훼당해 반드시 서지 못했던 아픈 역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이제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전대 출마 이후에 망월동 묘역, 구묘역 방명록에 5월 빛나는 정신과 역사를 받들어 개혁을 완성하고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글을 썼고 뭐 그 이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도 뭐 갑론을 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드시냐 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좀 헷갈리네요. 반드시 발음은 둘 다 같은데요. 예,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는 비뚤어진 걸 바로 세운다 이런 의미고 하나는 틀림없이 꼭 이렇게 하겠다 이런 네. 의미를 담아서 하는 표현인데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할 때 반드 밑에 시옷자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시옷자가 없는 게 맞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거죠. 네, 뭐 사실 근데 양쪽 다 뭐 의미상으로는 통하는 것이고 이제 그걸 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뜻이었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들 사용한다 이렇게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호남 출신 박주선 전 의원은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이 윤 후보의 사과를 수용했다 이런 취지의 뭐 발언을 했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파악하기는 어떻습니까? 광주 여론은 어떻게 좀 바뀐 게 있나요? 뭐 광주 여론은 사실 이게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주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호남 출신 사선 의원이고 뭐 국민의당 출신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주선 전 부의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그 정도 이상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 뭐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5.18 정신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진솔한 사과를 했다고 저는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 광주가 지역구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사과 내용이 없다. 뭘 사과한다는 지가 없다 하면서 아주 무례한 도발이고 실패한 정치기획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어요. 네, 그 2030 세대에 대한 구애로 해석이 많이 됐는데요. 이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 자산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이 토론에 참석해서 이 모두 발언에서 현재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저를 포함한 기성 세대들은 사실 좀 이해도가 높다고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청년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시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 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길을 열어서라도 청년들 또는 사회 취약계층이 독자적인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지도록 함께 노력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토론에 참석하기 직전 SNS에 올린 글에서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즘에 청년층 표심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 2030 남성들에 대한 뭐 상당히 신경을 좀 쓰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 특히 이제 2030 세대 그 30대 이하 세대가 뭐 말하자면 좀 지지율에 있어서 약점이다 약한 고리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좀 전에 전해드렸던 가상자산 부분은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뭐 정책 판단 쪽의 부분이고 그래서 뭐 현재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획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뭐 여야가 지금 그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피선거권 연령 인하 문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책 개혁의 의미도 담고 있어서 뭐 이런 건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네. 다만 이른바 그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안티 페미니즘에 대한 부채질을 20대 남성에 대한 표심 구애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이런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관훈 토론에서는 우리 사회에 이제 그 불평등이 유지되고 있다. 뭐 그리고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일반적 정책으로는 이 여성 그 페미니즘이 맞는 말인데 부분적으로는 갈등과 비효율, 문제를 일부 야기하는 면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서 하나의 잣대로 기성세대와 신규세대를 똑같이 규정하고 제한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특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제 오후에는 아예 이제 SNS에 뭐 페미니스트를 혐오세력으로 지칭하면서 뭐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이제
한 인터넷 이용자의 글을 후보가 SNS에 직접 공유를 하기도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 안팎에서도 지금 빗발을 치고 있고요. 네. 특히 당내,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진보 성향 의원들, 여성 의원들도 그 자당 대선 후보라서 공개적으로 비판은 못하지만 상당히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의당은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 여성의 삶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네, 그 양당 모두를 이제 비판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른바 성범죄 무고죄 부분에 대한 처벌 강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자 이거는 사법 형평 차원이다. 원래 이제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무고 대상이 되는 범죄와 맞추는 게 맞기 때문이다. 이런 해명을 하긴 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거는 사법 정책이지 이거 왜 청년 정책에 같이 묶어서 발표했느냐 이런 의구심을 여전히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관련해서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런 대선이 있었나 싶다 이렇게 한탄을 했는데요. 그 취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이 당연한 상식이던 대선이 불과 5년 전이었는데 거대 양당 후보들이 얄팍한 젠더의식으로 반페미니즘 기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겠다면서 화해가 아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야 한다는 글을 공유하지 않나 관훈 토론회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면서 그 이유로 여성 글자가 들어가니까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고 꼬집으면서 이재명 후보 청년 속에 여성의 자리는 없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좀 논란이 많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됐네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의결이 됐습니다. 사직안은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는데요. 이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과 유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이어서 5일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여전히 결백하다는 입장이죠. 네, 곽 전 의원은 오늘 이제 사직안이 가결된 이후에 SNS에 올린 글에서 제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결백을 주장을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제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면서 반드시 결백을 증명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곽 전 의원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결백한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검찰에서는 곽 전 의원을 상당히 큰 혐의를 두고 있는데요. 예. 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뒤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익이 나자 이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요구하고 이것을 아들을 통해 대신 전달받았다. 이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이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업 무산을 막아줬다. 이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지난달에 검찰이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그 아들 곽병채 씨를 2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도 했고요. 오늘 이제 의원직에 사퇴함으로써 현직 의원 소환이라는 부담이 좀 덜어졌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이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은행 컨소시엄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은행에선 대출은 다 해주고 수익금은 제대로 받지 않은 것 뭔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죠.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적지 않아요. 어떤 민생 법안들이 처리됐는지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네, 좀 법안 내용이 좀 많은데요. 예. 일단 세무사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긴 하되 장부 작성 대행 그리고 성실 신고 확인 등 두 가지.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보통 수주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하자면 건수가 가장 많은 이 두 가지 핵심 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 그러니까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그러니까 이른바 셧다운제라고 했던 네. 이것이 삭제되는 내용의 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이른바 2단계 재정분권 강화 법률도 의결됐는데요. 요거는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올려서 지방 재정을 약 2조 원 정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리점법 개정안도 의결이 됐는데 이것은 본사의 갑질을 이제 대리점에서 신고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보복 조치, 뭐 계약 해지를 한다던가 이런 불이익한 조치를 한 본사는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국가폭력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 그리고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운영법도 오늘 의결이 됐습니다. 또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가 됐는데요. 이 법은 이제 항공 종사자 등이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해당 자격증명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뉴스도 살펴보죠. 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추가 입건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달 하순 이 손준성 검사를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 입건을 해서 수사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그 윤석열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네. 그 직후에 손 검사도 함께 입건한 것으로 지금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4건이나 입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판사사찰 문건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추가 이제 입건이 된 사건인데 네. 이것은 이제 이미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과 맥락상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참모 조직을 사적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에 동원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이 핵심 주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고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연루돼 있다, 이 점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팀 그리고 이 판사사찰 문건 수사팀 이 모두 이제 주인 검사인 주인 검사를 여운국 차장이 맡고 있어서 이 두 사건 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고요. 다만 고발사주 의혹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이후에 이른바 하청감찰 논란이 좀 불거져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판사사찰 의혹도 검찰이 올 초에 이미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을 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혐의 입증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그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그 공수처가 입건한 2건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그리고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이 수사방해 의혹, 이렇게 두 건인데요. 이 2건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 상황이 별달리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 때문에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청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픈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청년들, 즉 영케어러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이들 위해서 어떤 사회적 대책과 지원이 마련돼야 할까요? 20살 때부터 약 9년 동안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혼자서 돌본 이야기를 담은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저자이신 조기현 작가 연결해서 이 문제 관련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청년, 이 네. 청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건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청년이 21살 때 이제 대학을 휴학하고 공익근무를 준비하는 시기에 좀 어느 날 갑자기 좀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약 2천만 원 정도 이제 병원비와 간병비가 나왔고요. 이제 그 사이 청년은 복지 신청도 못 해보고 이제 일도 구했는데 일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가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22살 청년이 겪었던 일들과 과거에 작가님이 처했던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하던데 어떤 네. 면이 좀 비슷합니까? 일단 제가 이제 20살 때 아버지가 처음 쓰러지게 되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이 청년이 이제 21살 때 그 일을 겪었었고, 이제 또 20살이라는 나이도 비슷하고, 또 이제 병역이
이제 의무를 해야 되는 나이에 어제 가족 돌봄의 시기가 겹쳤다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제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도 비슷해서 조금 내가 10년 전 겪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네. 부모님 병간호를 위해서 모든 거 인생을 다 바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런 건데요. 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2심 판결 부분을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보게 됐는데 예. 조금 병원에서 가족 보호자를 찾기와 그리고 복지 신청주의 그 사이의 공백이 엄청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생계 지원이나 장애 지원 같이 아주 막대한 병원비를 다 낼 수는 없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보호자 업무를 21살, 22살 그 청년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하고 그리고 그 청년이 어떤 복지를 신청해야 되는 그 공백이 조금 가장 컸던 복지 사각지를 만들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년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살인의 네.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이런 네. 재판부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제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그런 고의성이 어떤 맥락에서 좀 생겼는지 좀 사회적인 책임은 없는지 같은 것들을 저는 함께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정한다는 말씀이 사실은 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생각들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너무 짐이 네. 크고 그 짐을 좀 벗어놓고 싶다고 하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걸 네. 본인이 만든 상황도 아니고 운명처럼 네, 그렇죠. 주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작가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고 네. 그 막대한 병원비를 내야 되고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겪어서 사실 이제 이 상황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집행유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단연 연속살인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좀 우리가 이 고의성 아무리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도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간병의 문제는 왜 벌어지는지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청년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부모님 병수발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작가님도 약 9년 동안 치매 걸린 아버지를 혼자 돌보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생활비, 치료비 이런 것들을 다 벌어서 마련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작가님은 그런 상황에서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갔습니까? 일단은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건 좀 기본이었고요. 예. 아버지가 이제 태어나고 집에 이제 혼자 어쩔 수 없이 두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었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이제 돌봄을 계속 전념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보증금 같은 걸 빼서 이제 병원비로 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조금 건강이 회복되셨을 때 저도 돈을 모아놨던 학업을 위해서 돈을 모아놨던 돈을 또 건강이 악화됐을 때 또 병원비로 쓰고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뭐 통장이 계속 바닥을 면치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혹시 주변의 도움이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은 네. 게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20살 때 처음 쓰러졌다고 했었는데 사실 한 7년 정도 사회복지제도를 사회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제가 뭐 어머니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위장이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을 못 한다던가 혹은 뭐 실비보험이 있어서 긴급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봐도 안 되고 뭐 해보지도 못하고 하는 시기가 한 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주변에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돈 벌러 또 나가고 또 이제 주변에 돈 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병원비를 냈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대 청년 네. 간병살인과 관련해서 몸 네. 건강한 청년인데
뭘 해서든 돈을 못 벌겠느냐.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도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간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 실제로 겪은 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가족 간병과 사실 생계부양을 같이 동시에 병행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자신이 이행해야 될 진로나 학업의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뭐 부양 의무도 하고 자신의 진로도 이제 한참 뒤로 밀어놔야 되고 가족 돌봄도 해야 된다면 사실 그 짐이 가족 돌봄 혹은 단순히 젊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도 그렇게 해야 또 뭐 효자 효녀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시선 이것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어떤 사회적으로 지금 이 겪는 일들이 또래들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변에 소통하기도 쉽지 않았고 가족 간병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른들께 이제 보여졌을 때는 이게 어떤 사회적 문제나 혹은 막중한 무게를 지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효자다, 효녀다, 좀 더 네가 어른스러워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좀 강조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20살 때 처음 아버지를 간병해야 했던 10년 전 그때와 이번 사건 보면서 이번 사건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실제로 뭐 복지 안에서는 여러 기준들이 완화됐고 다양한 전달 체계들이 생긴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0년의 격차가 있음에도 사실 이 일에 엄청 공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복지 부양 혹은 돌봄이 가족 책임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복지가 먼저 한 개인을 보장하기보다 가족이 먼저 책임지고 그다음에 복지가 뒤따르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른바 이런 영케어러에 대한 우리나라에 이 영케어러가 몇 명 정도 있고 어느 정도 상황이라는 걸 조사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이 22살 청년의 일이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지부도 뭐 실태 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작가님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의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청년들을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일단 이제 그 가족 돌봄에 대한 어디 절대적인 시간을 정말 많이 쓰게 되니까 뭐 이제 진로 이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로 불안정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생계부양도 당연히 이제 풀타임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뭐 주변에 대화를 하거나 나누지 못하니까 좀 심리정서적인 위축감도 크고요. 무엇보다 진짜 생계부양, 가족돌봄, 진로이행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그 무게가 엄청 힘들다는 거를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 나누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청년들 이른바 영케어러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일단은 영케어러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혹은 이제 보편적인 복지와 돌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일단 이제 기초생활수급 보장 같은 경우를 이제 뭐 크게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 그리고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제 65세 미만의 다른 질환자들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영케어러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해외에서 그러는 것처럼 조금 학비도 지원하고 혹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수당이나 또래 커뮤니티 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좀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도 의견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구사 사모님께서 정말 가슴 저미는 일입니다. 닥쳐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지요. 정말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8672님, 굳이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해야 했을까요? 온전히 이 청년에게 책임을 지웠어야 할까요?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요. 7922님은 본인이 아니고서는 쉽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갑작스럽게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처지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사실 저도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만나려고 한 2년 정도 시도하다가 이제야 사실 모임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가장 크게 받았던 위안 중에 하나는 내가 겪었던 일이 나 혼자만 겪던 일이 아니었구나, 나만 겪는 불행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내가 겪는 일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게 엄청 큰 위안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방송도 그렇고 네. 이 벌어진 일들도 그렇고 내가 겪는 일을 나만 겪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우리가 같은 일을 겪고 있고 지금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거를 꼭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케어러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기현 작가였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KBS 박종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오는 15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네. 주석의 정상회담 지금 예정돼 있는데 지금 뭐 갈등이 한두 개가 아니다. 첨예한 갈등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의 워낙 우리나라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이제 15일 정도의 이 화상으로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화상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이번 회담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시진핑 주석하고 갖는 첫 양자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워낙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지난 10월에 스위스에서 취리 고위급 회담 당시에 이 논의가 됐다고 하고요. 예. 이게 지금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무역 분야에서 계속해서 미중 양국이 서로 설전을 벌이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던 와중에 정상회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가, 혹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을 것인가,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 경제한테도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아마 15일 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거리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미국의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진전이 좀 있을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2%를 지난 10월에 기록을 했는데 이게 3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네. 물가 비상이 됐고 또 여기다가 물류 대란까지 일어나서 지금의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슈퍼마켓 같은 데 가보면 선반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요. 또 이 미국에서는 이 화장지를 차재기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라면 사재기 하듯이 네. 화장지를 사재기 하는 모습이 또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낮추고 싶어하는 게 먼저 미국이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성현 전 이 세종연구소 중국 연구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 신문의 기관 칼럼에서 미국의 자국 필요에 의해서 대중국 관세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미국에서 보면 이 친중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월가, 즉 금융계통이거든요. 그런데 예. 월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주 미세한 진보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이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가 아닌데 네. 일단 30년 뒤에 세계 질서까지 좌우할 만한 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쉽게 어떤 결정을 하긴 좀 어렵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38%예요. 이 취임 1년 차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중국을 압박해서 엄청나게 인기를 올렸는데 네. 갑자기 이 상황에서 뭔가 진전된 안을 내놓는다? 이게 또 지지율이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 열렸던 이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에서
내년 이3연임을 위해서 시진핑 주석의 이 역사적 결의 이걸 채택하는 이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래 놓고서 갑자기 미국에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진전된 결과가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래서 양쪽 의견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좀 부정적인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네. 되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이 네. 부분에 혹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수출 주력 제품이 반도체인데다가 네. 그 수출 주력 제품의 4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반도체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반도체 제재를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단 한 개도 풀어준 게 없습니다. 거의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반도체 주요 생산 설비조차 해외에서 수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미국의 특허를 갖고 있거나 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을 다 금지하고 있고 특히 제3국계인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그 압박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극자외선 EUV 장비라 그래서 초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에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회사인데 이 네. 미국 회사도 아닌데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ASML이 만드는 장비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면 사실상 초미세 공정에서 중국이 신기술을 뭐 개발하거나 뭐 아니면 신산업을 만드는 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에 또 카드가 없느냐.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올해 안에 미국의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70%도 아직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남은 한 달 반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제 네. 회담을 하게 되면 15일이니까. 나머지 30%를 살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이런 부분들을 좀 지렛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소나 또 마그네슘 같은 주요 원자재를 수출을 좀 중단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이 수출 메커니즘을 좀 일부러 어느 정도 힘을 가시하게 해서 조금 중단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상회담 앞서서 또 힘겨루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이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애매한데 네. 중국이 만약에 반도체 EUV 설비를 뭐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공정을 따라오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또 근데 만약에 어떤 이런 반도체 설비를 빠르게 수입을 할 수가 없으면 지금 이제 자동차 반도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이게 네.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반도체들의 어떤 품귀 현상, 중국에서 생산을 제때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은 또 한편으로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한쪽으로 보기가 좀 어렵고 좀 어중간하게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극단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15일 날 정상회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교 문제도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 타이완 문제는 네.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타협점을 좀 찾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타이완을 갖고 굉장히 극단적인 대립 상황까지 지금 현재 가고 있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자국의 인민해방군의 이 상륙 돌격 장갑차 이거는 완전히 뭐 타이완 상륙하겠다 이런 의도를 좀 밖으로 내비치고 싶어하는 이렇게 타이완 침공설을 일부러 불러일으키만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난 1일 같은 경우는 중국 상무부가 중국의 각 가정에게 일정량의 식료품 비축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라. 이런 말까지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중국에서 흉흉한 소문까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재기 파동까지 있었는데 이런 사태들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타이완에 대한 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도 분명한 어조로 이 미국의 타이완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타이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서로 좀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진전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측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더군다나 1대1로라든가 이렇게 좀 같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정상회담에 대해서 하여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좀 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될 때는 네. 뭐 대중국 뭐 포위 전략이나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면서도 그래도 노회한 외교 전략가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뭐 갈등하거나 부딪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네, 좀 그렇죠. 합의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아주 깜짝 합의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바로 기후변화를 놓고 합의가 나왔는데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을 했던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대표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공동선언을 발표했거든요. 네. 사실 두 나라가 합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좀 보였었는데 그 이유가 온실가스 배출 2위인 중국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이 기후변화에 전혀 합의나 협상에 진전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폐막을 며칠 앞둔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기후변화를 역점 과제로 삼아온 미국에 협력하는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선물, 작은 선물이지만 일종의 카드를 하나 꺼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앤드루 메르타 이 존스 홉킨스대 이 국제대학원 중국학 프로그램 대표가 이 실질적인 대화가 미중 정상회담 사이에 없다 하더라도 단순히 관계의 분위기를 잡거나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회담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역시 회담은 역시 그 결과가 좀 궁금하긴 하죠. 안 만나는 것보다 만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물론 얼굴 붉히는 그렇죠. 한이 있더라도 만나서 그래도 네네. 뭔가 얘기 나누면 네. 그래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 자체는 꽤 나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런 미중 패권 전쟁 틈새에 우리가 껴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두 가지 큰 오해가 있는데 미중 패권 전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지면 혹시 중국이 우리 추격을 좀 늦게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적인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되면 가장 무서운 게 두 나라 양국의 표준이 아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제적 기술 표준이 바뀌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도 수출해야 되고 중국에도 수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은 생산 설비도 양쪽으로 갖춰야 되는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대립도 문제지만 또 한편은요.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너무 심하게 또 완화가 되면 중국의 추격이 또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 전쟁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자꾸 우리 운명을 맡길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빅테크나 아니면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강화됐기 때문에 네. 틈새가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과 혁신으로 양쪽 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잘 봐달라 이렇게 구애를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우리한테 구애를 할 수 있도록 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혁신적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초격차라고 하는 표현처럼 우리가 좀 기술을 선도하면 미국과 네. 중국이 우리한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노력이 네.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훈의 경제한방 지금까지 KBS 박정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